이 사연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인생사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마음속에 계속 눌러놓고 살아가기엔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이 너무나 길다는 것을 느끼고 컴퓨터 앞에 용기를 내어 앉았습니다. 오늘은 제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에 대해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다 풀어버리고 훌훌 털어내고 싶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제 몸은 어린 시절부터 허약한 편이었어요.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으니 태어날 때부터 10달을 꽉 채우지 못하고 매우 작게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의존했고 자라면서도 계속 잔병 치레를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저 스스로도 몸으로 하는 일에는 앞장서지 못하고 주눅 들어있던 것 같기도 해요. 몇몇 기억나는 유치원의 추억을 떠올리면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저만 넘어져서 혼자 울고 있었고 친구들은 이런저런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장면도 떠오릅니다. 몸집도 약하고 조금만 몸을 쓰다 보면 혼자만 아픔을 느끼고 울다 보니 나중에 친구들은 저랑 잘 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가장 친하게 지내던 유치원 친구마저 제게 이런 말을 했었으니까요. 야, 나는 맨날 혼자 아프고 울고 하니까 안 놀 거야. 너 그러면 우리만 쌤한테 돈 낸단 말이야. 친구의 이 말에 뇌리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게는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 말을 한 친구는 엄마끼리도 사이가 좋았고 저희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친구들에게 제 편을 들어주었었거든요. 그랬던 친구가 갑자기 저랑 놀지 않는다고 하니 저는 졸지에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좋은 기억들은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과 놀이동산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그 정도의 기억만 좋게 남아있네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제게는 오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이혼을 하게 되셨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은 엄청나게 많이 싸우셨던 것 같아요. 아빠는 엄마에게 유혹을 하시며 방문을 쾅쾅 닫으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향해 소파에 있는 쿠션을 마구 던지시면서 우셨죠. 제가 본 것만 해도 10번은 넘었을 테니까 아마도 엄청나게 많이 싸우셨나 봅니다. 아빠는 제게 정말 다정다감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다 사주셨고 지나가면서 예쁘다고 말하던 장난감도 다 기억하시고 저 모르게 사다 주실 정도였거든요. 옷이며 학용품이며 장난감이며 제가 갖고 있던 것들은 아빠 덕분에 아주 풍족하고 비싼 것들 뿐이었어요. 주말에는 아무리 바쁘셔도 제게 시간을 내서 엄마를 빼고 단 둘이 데이트를 하자며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주셨고 제 친구까지 불러서 용돈도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하는 것만큼 아빠는 엄마에게 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아빠의 다정다감한 성격 때문에 엄마는 늘 의심의 고리가 깊으셨고 결국 그런 의심 때문에 많은 싸움을 하셨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몇 년간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셨고 서로 말도 잘하지 않으실 정도가 되셨어요. 항상 제가 따로 자고 부모님이 함께 쓰시던 안방은 엄마 혼자 자는 방으로 되어버렸고 아빠는 늘 작은 방이나 거실에서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무렵 두 분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아빠와 엄마 두 분 모두 제게 함께 살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엄마를 선택했어요. 왠지 아빠라는 존재는 어디 가서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엄마는 제가 보호해줘야 할 사람같이 느껴졌거든요. 아빠는 제 결정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무조건 제가 아빠를 선택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깨져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아빠는 그렇게 저희 모녀의 곁에서 떠나게 되셨죠. 한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참으로 많은 방황을 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몸이 좀 약한 것 빼고는 경제적인 것부터 가족의 허목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다고 늘 자부하며 지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소문은 급격하게 학교 친구들에게까지 다 퍼지게 되었고 저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절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가장 친한 친구 엄마가 저희 엄마가 얘기한 것을 듣고 학교 반 친구들에게 싹 퍼뜨렸거든요.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 우리 아빠 이혼하고 네가 말했다면서. 정말 왜 그랬어? 아니, 그게 사실이잖아. 너네 집에 아빠 안 계신 거 맞잖아.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이혼해서 아빠 없다고 한 게 내 뭐 잘못이냐?
나한테 제일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네가 진짜 이럴 줄은 몰랐어. 너무 실망이다. 가장 친한 친구와 절교를 하게 되면서 저는 은따가 되었어요.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애들을 가리켜 은따라고 하던데 제가 딱 그 꼴이 되었지 뭐예요. 저는 아빠 없고 허약한 아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아이들이 저를 피해 다니는 것 같았고 조별 모임을 할 때에도 늘 같은 줄 알 사람이 없어 남은 아이들끼리 짝을 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장기자랑 등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더욱더 저는 고립이 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 것은 그림 그리기였어요. 혼자서 조용하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외롭고 힘이 들 때마다 스케치북을 꺼내었습니다. 엄마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많은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옆에서 굳건하게 저를 지켜주셨어요. 우리 딸 오늘은 뭐 그려? 어머나 너무 예쁘게 잘 그렸다. 화가 되고 싶니? 엄마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우리 딸 소개시켜 줄까? 아니야 엄마. 이거 별로 못 그렸어. 이거 말고 저번에 그린 아빠 얼굴 이게 더 잘 그린 것 같아. 그치? 아빠랑 똑같지 엄마? 그래 네 아빠 환하게 웃는 모습이랑 너무 똑같이 잘 그렸네? 우리 딸 요즘 힘들지? 아빠도 웃고 친구들도 웃고. 하지만 이것도 곧 지나갈 거야. 우리 딸이 잘 버티고만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란다. 우리 이번 주 주말에는 아빠 보러 가자.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자. 엄마의 말에 저는 활짝 웃음이 났어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었던 든든한 아빠를 보러 가자고 하셨거든요. 엄마 덕분에 아빠와 저는 한 집에 살지는 않았어도 자주 만났고 많이 멀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까지 세 가족이 모여 오랜만에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두 분은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해가 오해를 낳았고 감정 싸움으로 번져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것 같다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엄마에게 조언도 해주셨어요. 여보, 부동산 경매를 공부를 좀 해봐. 당신 이런 쪽에 소질이 좀 있다는 건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 당신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라서 반드시 성공할 것 같아. 당신 아버님이 물려주신 땅이랑 건물 중에 일부만 팔아서 그 돈으로 시작해봐. 내가 몇 개 좋은 책을 아는데 그거 보내줄게. 읽으면 도움 될 거야. 아빠의 이런 조언이 엄마를 더욱더 강하게 해줬습니다. 엄마는 이혼 후에 우울증을 앓고 있으셨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셨어요. 모든 일에 흥미가 없었고 살고 싶지도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곁에 저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죠. 하지만 아빠의 조언을 발판 삼아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하게 되었고 그것이 엄마 인생을 180도 다르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엄마는 어느 순간 굉장히 열정적인 분으로 변하고 계셨어요. 늘 집에서 조용히 계셨던 엄마가 밖으로 나가 사람들도 만나셨고 어떤 때는 집에 늦게 들어와 저 혼자 밥을 먹은 적도 있을 정도였죠.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잠시 외로운 건 그뿐이었지만 엄마의 활력으로 인해서 저도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힘이 없이 축 처져 있는 엄마보다 밖에서 활동하시고 열정적으로 책도 읽고 집중하시는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도 멋져 보였습니다. 엄마의 그런 영향 덕분인지 저도 어느 순간은 힘든 거 다 잊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의지가 활활 탔던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쯤인가 저도 주변의 친구들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혼자서도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학교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홀로 외롭게 있기보다는 스케치북을 꺼내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었고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친구들이 다가오더군요. 지난날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던 절친을 받아주며 저는 다시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몇몇이 친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에는 미술 개인과외를 받아서 미술 입시 준비를 했고 덕분에 좋은 대학교 미대에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술대학에 다니면서 만난 세계는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흥미롭고 재미났어요. 밤을 지새워가며 학교에 남아 조별과제를 하고 작품을 내는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에 몰두하고 꿈을 꾸는 삶은 사람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에너지를 주더군요. 덕분에 그 당시에 제 허약했던 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매우 활기차고 건강해졌죠. 특히나 그곳에서 제게 너무나 소중한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2살 많은 남자 선배였는데 저를 아주 많이 도와주었어요. 과제를 할 때뿐만 아니라 제가 좀 몸이 안 좋을 때도 눈치채고 약도 사주고, 뭐랄까, 남자가 아니라 인생의 좋은 자 같은 친오빠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힘이 될 때면 그 선배와 이야기를 하고 조언도 받고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제가 외롭고 힘이 들 때면 늘 찾게 되는 그런 존재로 남았죠. 저는 몇 년간은 정말 너무나도 아픈 것도 없이 잘 버티고 살았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에 취직을 한 후 제 몸은 서서히 한계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제도 챙겨 먹고 비타민 주사도 맞고 하면서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엄마는 한의원도 데려가시면서 주기적으로 몸 관리를 해주셨지만 저는 끝내 직장을 포기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 스스로가 도저히 버티지를 못하겠더군요. 저로 인해 피해받게 되는 직장분들께도 너무 죄송했고요. 엄마는 이런 식의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물려받은 재산과 더불어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시며 투자하신 결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해졌었거든요. 우리 딸, 더 이상 이렇게 몸혹사시키지 마. 그냥 엄마는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깟 돈 필요 없어. 엄마 충분히 벌어놨으니까 우리 딸은 그저 그림 그리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해. 알았지? 엄마, 그래도 나는 무언가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여기저기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곳 찾아봐서 도전할 거예요. 나 이대로 혼자만의 세상에 갇히고 싶지 않거든요. 엄마는 그저 몸 관리만 하면서 하고 싶은 것 하고 지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엄마를 설득시키게 되었고 프리랜서로 몇 군데에 이력서를 냈죠. 보수는 높지 않았지만 한 군데에서 일거리를 주었고 저는 자택근무를 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하며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때의 저와 엄마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정말 검소했던 것 같아요. 누가 보기에도 전혀 있는 사람 같지 않았고 굉장히 소박했어요. 특히나 엄마는 겉모습만 치장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제게도 항상 겉 말고 속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셨거든요. 다른 중년 여성들이 메고 다니는 명품 백 하나 갖고 계시지 않은 엄마의 옷장에는 백화점 매대에서 10,000원, 20,000원에 파는 스카프들이 가득했어요. 한때 저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쓰였던 적도 있었어요. 엄마, 내가 알바해서 엄마 가방 하나 사줄까? 오늘 동창회 간다면서 옷이랑 가방이 이게 뭐야?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엄마는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상관도 없다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명품백에 모피코트에 좋은 옷도 많이 입고 다니셨는데 엄마는 맨날 싸구려 메이커도 없는 가방만 메고 다니고 동창인들 만나면 창피하지 않아? 얘 좀 봐, 창피는 무슨? 엄마는 아빠랑 이혼한 것도 이런 옷차림도 전혀 창피하지 않아. 남들 눈이 뭐가 중요해? 엄마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마. 그렇게 소박한 엄마를 닮아서인지 저 또한 비싼 것 말고 실용적이고 입기 편한 옷들만 사서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청바지에 티셔츠 그리고 흰 운동화를 즐겼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인연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더운 여름날 밤을 새워 일을 마치고 일 때문에 미팅을 하러 나가던 어느 날 푹푹 찌는 더위에 저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길거리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저를 업고 병원으로 가준 남자와 매우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키도 훤칠하고 멋진 옷차림을 하고 있던 그 남자는 자신의 친구와 차를 타고 가고 있던 도중 쓰러지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바로 저를 업어 자신의 차에 태운 후 병원 응급실에 가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식사를 함께 대접하자고 했고 그런 그 남자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표현으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 남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매우 활기차고 목소리도 우렁찼습니다. 호기심도 많고 그에 못지않게 실증도 잘 느낀다며 자신을 멋쩍게 소개하던 그 남자가 그때는 왜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곤 할 정도였습니다. 혼자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 특별하게 재밌는 일도 없고 늘 지루하던 인생을 살고 있던 제게 그 남자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제게 가끔씩 툭툭 던지는 농담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면 혼자 집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웃을 정도였죠. 그런 제 모습을 본 엄마는 좋은 일이 있으면 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가보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늘 제 성격이 먼저 나서는 편이 아니었기에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저는 그 남자에게 제 마음을 수줍게 고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기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그쪽이 너무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싶고 그런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네? 보기보다 솔직하고 용기가 많으십니다. 진짜 멋지세요. 이런 분 처음 봐요. 저도 그쪽 좋아요.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지낸 여자애들과는 너무 달라요. 그래요, 그럼 우리 만나요. 본격적으로 연애해보자고요.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뒤늦게 나이를 알고 보니 저보다 4살이나 어린 연하남이더군요. 제가 좀 화장도 안 하고 옷차림도 그래서 어려 보이긴 하거든요. 당연히 자신이랑 비슷하거나 한두 살 어릴 것이라고 생각한 그 남자는 조금 놀란 기색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고 몇 번 만나다 보니 싹 잊어버리더라고요. 이 남자와 사귀는 일은 흥미진진했어요. 그동안 살아온 제 삶과는 180도 달랐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이에 맞지 않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던 그는 과속을 즐겨 했으며 가끔씩은 음주운전도 서슴지 않고 했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해보았지만 워낙에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성격이라 제가 말릴 수가 없었어요. 무서운 놀이기구도 이 남자 때문에 처음 타보았고 전국 맛집을 찾아서 팔도를 돌아다녀 보기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그만두고 하는 성격 때문에 이 남자도 시간이 늘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연애를 하며 자리를 함께 했던 남친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학창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이 친구는 남친이 피곤하면 운전도 대신 해주고 필요한 것도 대신 사다 주면서 약간 심부름꾼같이 행동하더라고요. 말로는 친구라고 하지만 친구보다는 상호관계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던 이 친구는 사정이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니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가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제 남친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랬더군요. 남친은 그런 자신의 친구에게 농담삼아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야, 저번에 빌려간 거랑 같이 갚아라. 알았지?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내가 친구라서 봐준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시키는 거 더 똑바로 잘하고. 알았냐? 그럴게. 고맙다. 네 덕분에 우리 할머니 수술 잘할 수 있겠다. 둘 사이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제게 그런 행동까지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던 남자 선배와 제가 만날 때 뒤에서 몰래 저를 따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저 본인은 우연히 지나가던 길이라고 했지만 저는 무언가 미심쩍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남친에게 대학 선배 중 친하게 지내는 남자 선배에 대한 존재를 밝힌 후 남친은 가끔씩 비꼬는 말투로 제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선배랑 어디까지 갔어? 옛날에 사귀기라도 했었어? 남자들은 다 똑같거든. 절대로 그냥 친구 관계로 오래 지속되는 사이가 없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은 진짜 내 친오빠 같은 대학 선배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야.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데 그렇게 말해. 어디까지 가긴 어디까지 가. 아니 웃기잖아. 네가 저번에 일하는 거 그만뒀을 때도 다른 일자리 소개시켜준 것도 그렇고 나 건강 물어보는 문자도 황당하고 남친 나는 별로 보기가 안 좋은데? 네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건 그냥 오랜 친구로서 물어보는 거야. 그 오빠 여자친구도 있고 곧 결혼한다고. 쓸데없는 생각도 하지 마. 남친의 이런 말들이 제게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2년이 가깝게 만나면서 몇 번이나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제가 그 선배를 만난다는 말만 하면 화를 버럭 내면서
어디서 몇 시에 만나서 무얼 하는지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군대 선임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났지만 그만큼 저를 좋아해서 하는 말인가 싶어 애써 꾹꾹 눌렀어요. 이것 말고도 또 한 가지 남친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친은 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특히나 식당 같은 곳에 가서 주방일을 하시는 분들께 좀 하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식당 종업원이 자신이 주문하는 말을 못 알아듣자 무시하는 말투로 영어 공부를 좀 하라고 하는 겁니다. 딱 봐도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젊은 종업원한테 하는 말이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아, 정말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이 정도도 못 알아들어서 어떡해요? 나같이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은 이런 데 못 오겠구만. 아,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